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R&D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폐지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한 장비 도입은 신속 심사를 통해 추진되고 대형 R&D 사업 착수 시기도 기존보다 2, 3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를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선이 부산에 도착해 다음 주 탐사를 앞둔 가운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1차 시추 탐사 예산 505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이 삭감될 위기여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 초전도 양자칩을 장착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오류 발생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였고 특정 문제에서는 현존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을 주사 대신 안약 투여 방식으로 치료하는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염증 신호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추리는 데 성공한 건데 쥐 실험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전국 속에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요구를 1년 먼저 할 수 있는 사전 기획 점검제와 사업 유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만 심사가 적용되고 그 외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해 심해가스전을 탐사할 시추선이 지난 9일 새벽 부산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단계지만 탄핵 전국 소용돌이 속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의 첫 시추를 맡은 웨스트 카펠라오가 부산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17일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탐사에 나설 예정으로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를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게 임무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묻혔는지는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당장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접 개발 의지를 드러낸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게다가 최근 민주당은 1차 시추 탐사 예산 505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첫 시추 비용 1,0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는 석유공사 재원으로 조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시추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산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탄핵 정국의 힘을 잃을까?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한껏 몸을 낮추고 시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구글이 기존의 성능을 크게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구글은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셉틸리언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시간으로 5년 전 구글이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한 성능보다 크게 빠른 속도입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양자칩 월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성능 실험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를 능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성능 실험은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용됐으며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AI 모델인 소라를 본격 출시합니다. 소라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입력하면 동영상을 제공하는 AI 모델로 2월 첫 공개 이후 10개월 만에 출시됐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9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소라 시연에서 두 이미지를 결합해 동영상을 생성하는 블렌드 기능 등을 선보였습니다. 소라는 유럽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2월 공개 당시 소라가 여러 캐릭터와 특정 유형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AI 모델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이 치적을 쌓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도 검증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AI 교과서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교육 성업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 수괴의 지시를 거부하고 AI 교과서 채택과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우리와 달리 전력 시장이 개방돼 요금 체계가 다양합니다. 이를 이용해 고객에게는 저렴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주도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옥토퍼스 에너지는 영국 전력 시장에서 혁신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크라켄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고객에게 더 저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영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원을 연결해 하나의 가상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요금이 비쌀 시간대에는 이용을 줄이도록 고객을 도와줍니다. 이 회사의 요금제 중에는 팬클럽 요금제가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주변에 사는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의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은 에너지 요금이 저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저렴한 시간에 집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객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도 보급해 전기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And there are so many other ways that will help people save money. So the standard price is lower, but then there are so many ways they can cut their own costs because of our technology and the way that we work with renewables. 이를 통해 700만 가구에 달하는 영국 내 옥토퍼스 고객들이 탈탄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넷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 같고, 친환경 정책에 약간의 기여도 하는 것 같고. 소비자들의 탈탄소화 참여를 이끄는 옥토퍼스 에너지의 혁신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황반 변성 새 치료 물질을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황반변성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황반변성은 말 그대로 이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예, 그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황반변성이 진행이 되면은 이 망막 밑에 두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력세포, 시세포라고 하죠. 이 시세포의 기능이 감퇴하고 그럼 사물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물의 중심이 잘 안 보이거나 사물이 휘어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이 있다고요? 네, 건성 황반변성이 전체 황반변성 환자인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 좀 증상이 경미해요. 근데 이 건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한 30%가 10년 이내에 습성으로 악화되는데 이 습성이 되면은 심각한 시력 손상을 동반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성일 때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있는 건가요? 이게 불과 2년 전인 2022년까지만 해도 건성은 치료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였죠. 2023년 미국 FDA가 이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2종을 연달아 승인했는데 모두 이제 주사제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황반변성이란 병 자체가 그 눈 뒤쪽에 있는 후안부에 있는 망막에 변성이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쪽에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사를 눈 유리체 안까지 찔러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눈에는 이 감각 신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놓으면 너무 아프니까 이제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사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취를 한다고 해도 이게 주사 바늘을 눈에 넣는다고 하면 뭐 아무래도 공포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내 연구진이 이 주사 대신에 안약처럼 넣는 지금 약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치료 물질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먼저 염증 반응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스스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 원래는 좋은 건데 예, 이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게 중증 염증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이 황반변성은 이 토올 라이크 리셉터, 우리말로 이 토올 유사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토올 유사 수용체의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했던 톨라이크 리셉터는 이제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타겟으로 알려져 있고 이 톨라이크 리셉터가 과도하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게 우리 몸에서 과도한 염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다양한 염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진은 이 토올 유사 수용체 염증 반응이 이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낸 거죠. 그렇군요. 방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스크리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 물질을 찾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을 개발할 때 이 약물 후보 물질을 가려내는 거, 예, 이건 이제 약물 스크리닝, 줄여서 스크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토올 유사 수용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토올 유사 수용체는 이 그 염증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토올 유사 수용체하고 첫 번째 신호 전달 단백질이 먼저 결합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단백질하고 두 번째 신호 전달 단백질이 결합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 두 번째 신호 전달 단백질과 세 번째 신호 전달 단백질이 결합을 하고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더 거쳐요. 그러면서 이런 염증 신호 전달이 쭉쭉 이어지는 건데 예. 이 신호 전달에서 요 연구진이 찾은 거는 이 토올 유사 수용체하고 첫 번째 신호 전달 단백질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첫 번째 신호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낸 거죠. 아, 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이 이 톨라이크 리셉터가 활성화될 때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 전달 단백질과 톨라이크 리셉터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두 단백질이 결합할 때에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 결합 부위에 작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저희가 후보로 생각을 했고 이제 방금 펩타이드란 말이 나왔는데 이제 펩타이드는 크기가 작은 단백질을 말하고요. 예, 이 연구진은 이제 이런 펩타이드 19만 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크기가 작은 단백질, 펩타이드 19만 개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생각해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품이 많이 드는
그 연구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 이제 펩타이드로 모아져 있는 일종의 도서관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예. 바이오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 펩타이드 19만 개 라이브를 구축한다. 이게 얼핏 들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예, 예. 연구진이 요거를 만드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바이오 분야의 화두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올해 노벨 화학상도 이 인공지능 분야가 받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작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이런 스크리닝 과정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은 4개월보다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그러겠네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예. 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제 이 결합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그런 펩타이드 서열보다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서열들을 예측하고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이 펩타이드 서열들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발굴하고 있는 후보 물질들보다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물질 그 펩타이드들을 발굴하는 연구를 좀 해보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이 이 펩타이드 19만 개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때 적용한 기술이 이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예. 이 기술이 1990년대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20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 파지 디스플레이는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약방의 간톱처럼 바이오 분야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예.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나왔으니까 어떤 이런 후보 물질 스크리닝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황반 변성의 새 치료 물질의 활용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웨어러블 기기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서동화 교수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전자공학과 이서구 교수 공동연구팀은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 전해질의 전위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물과 이온성 액체 전해질에 전극을 각각 담가 이온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꿨는데 기존 압전이나 마찰 방식보다 10배 높은 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발한 기술을 직렬로 연결해 계산기 작동이 가능한 수준인 935mV의 출력 전압을 달성했으며 100초 이상 전류를 흐르게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얇고 미세하게 조종되는 집게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연구팀은 DNA 조각을 사용해 손바닥에 손가락 4개가 결합된 구조의 나노 그리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손가락은 3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물에 결합하면 구부러질 수도 있는데 인간 타액에 섞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PCR 검사 수준의 민감도로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집게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노 그리퍼가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나 독감 바이러스 등은 물론 암까지도 탐지하고 포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진 지스트 반도체공학과 교수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대회에서 신현진 교수가 제24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2023년 지스트에 부임한 이후 실용화를 위한 2차원 소재 대면적 성장 및 계면 제어 연구로 반도체 실리콘 소재의 대체 기술을 규명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상은 학술, 산업, 지능 3개 부문으로 선정되며 학술 부문은 지난 5년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연말 연초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1,000억 원 늘려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저리 특별 자금을 신설해 최장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계엄 사태로 연말 연시에 더욱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위기가 커지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포함해 경제 기업인들과 첫 비상경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정치적 혼란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 고용시장,
부동산까지 전방위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우선 내수 부진에 따른 고용 한파에 맞서 일자리 예산을 1,030억 원 늘리고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41만 개를 제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해 최장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또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매주 실물 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해 개연발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가 지난 탄핵과 달리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한국 대표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지수펀드인 iShares MSCI 코리아 ETF, 즉 상장 지수펀드는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외부 순풍 덕분에 잘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고 짚었습니다. Was the prospect of a universal 10 or 20% tariff on all goods from all countries. That's not our baseline. It's not most investors' baseline either, but that was cited as the top risk. 변수로는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와 과도기적인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대표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지수 펀드인 iShares,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코리아 ETF 상장 지수 펀드는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전장보다 2.35% 떨어진 53.67포인트를 기록하며 계엄령 사태 이전에 57포인트 선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의 AA2로 유지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군의 성향과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신용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자가 3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병원별로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3,500여 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8.7%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5대 대형 상급 종합병원인 빅5에도 68명이 지원해 평균과 같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병원 지원자가 193명이었고 비수도권은 1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0세틸리언 걸리는 문제를 5분 안에 푸는 양자컴퓨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조, 1경, 1해 단위를 훨씬 뛰어넘는 14년의 시간을 5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에는 국내 대학에도 양자컴퓨터가 들어왔고 연구진들이 향후 10년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는 만큼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연현상 등 과학적 난제들이 풀릴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